자, 안녕하세요. 자, 에듀윌에서 공무원 한국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한국사 강의를 시작하게 된 김주정입니다. 노량진에서 어쨌든 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정규적으로 어쨌든 이제 에듀윌에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기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어쨌든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니까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2023년 공무원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과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커리큘럼 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사를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먼저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공무원 한국사를 어쨌든 정확히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확히 먼저 한국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한국사라는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개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무원 한국사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근대사와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근대사라고 하면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전근대사라고 합니다. 근대사 전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근현대사는요, 근대사와 현대사를 합친 말이 되겠는데요. 개화기부터 보통 1863년에 흥선대원군의 집권부터 시작해서 그 개화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근현대사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간에 이 공무원 한국사는 출제 비중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 정도가 배분이 되게 되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7문제 정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현대사 파트는 35점에서 40점 정도,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전근대사라는 게 뭐냐?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선사시대라는 거는 역사 바로 앞의 시대입니다. 역사시대가 기록이거든요.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기록에 앞서는 시대인데 어떤 시대에 어떤 도구를 써냐에 따라서 선사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많이 배워보셨겠지만 뗀석기를 썼던 구석기 시대, 간석기를 썼던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사시대 파트로 묶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는요. 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고조선이 한 2000년 정도 있게 되는데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이른바 사만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단어를 보통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요 파트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에 익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고구려,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마한 안에 있던 나라가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진안에 있던 나라가 신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안에 있던 나라가 바로 구야국, 가야가 되는데요.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시대로 이어지게 되냐? 바로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삼국시대가요. 이어지게 되다가 676년에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이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30년 뒤인 698년에 대조영이 발해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 통일신라는 남쪽에 있고요. 발해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이르기까지 여기 파트까지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고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다음에 고조선부터 남북국 시대까지를 뭐라 그런다? 고대사라는 파트를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결국은 이제 이 신라가요. 결국은 쪼개지게 됩니다. 이 신라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신라 말에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서 나라가 다시 세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바로 후고구려, 그 다음에 후백제, 신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후고구려가 바로 뭘로 바뀌냐?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이 고려가 정확히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5년 동안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우리 학자들이 뭐라고 설정했냐? 중세라는 시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다음에 바로 중세라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가 되겠다? 고려 시대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고려 다음에 들어보신 나라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조선이죠. 그렇죠? 자, 조선이 1392년부터요. 1910년까지 518년 동안 존재했던 왕조가 조선왕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조선왕조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4,700만 자에 이르는 조선왕조실록부터 2억 3천만 자에 이르는 승정원 일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근대사 전체의 역사 기록의 98% 이상이 조선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역사가 상당히 다채로운 기록들이 많아서 학자들의 시대를 두 개로 설정했습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눠서 이 조선 전기가 보통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1592년의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앞의 시기, 이른바 15세기와 16세기를요. 조선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뭐라 그러냐? 근세다라고 설명합니다. 근세라는 말이요. 중세와 근대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한 글자씩 중세에서 세, 근대에서 근을 빼와서 근세라는 시대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다음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임금들이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바로 영조와 정조, 탕평 정치를 했던 바로 요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가 되는데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부터 그다음 18세기 그다음에 이 고종이 집권하기 전까지 19세기 중반 한 1863년까지 한 260년간의 시기가 되겠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인데 학자들은 요 시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는 아닌데 근대의 싹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왜 뱃속에 태아가 움직이는 걸 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의 싹이 오르고 있던 시기다. 근대 태동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전근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전근대사는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그다음 고려시대라는 중세, 그다음 조선시대는 시대가 두 개로 나눠지게 돼서 조선 전기는 근세, 조선 후기는 근대 태동기. 자, 이것이 뭐다? 전근대사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통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1863년까지 해당되고요. 1863년부터 현재 여러분이 살고 계신 2022년까지 보통 160년 정도 되는 시간이 근현대사라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전근대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절대적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의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 된다. 70점 정도가 출제가 되는구나. 65점에서 70점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50년에서 160년 정도 되는 근현대사 파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세 시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개화기라는 시기가 있게 됩니다. 1863년에 12살의 어린 나이로 이명복이라는 인물이 고종이라는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에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 이 정치적 능력이 미약하다. 그래서 성인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보통 20살 전까지는 왕실의 어른들이 대신 맡아 통치를 해줍니다. 당시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었죠. 이 대원군이란 거는 보통 왕이 아닌 왕의 아버지를 보통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타깝게도 한 50년간의 우리가 근대화를 추진했던 시기를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 개화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이 근대화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1910년에 전락하게 돼서 35년간의 일제의 식민 통치를 겪게 됩니다. 이른바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시기인 개화기와 뒷선 시기인 일제강점기를 합쳐서 우리가 근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 근대라는 건요. 요 근자가 한자로 보면 가까울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대라는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가깝다고 해서 바로 그 앞 시대를 뭐라고 해요?
근대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5년에 결국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를 극복하게 되고요. 8.15 광복을 맞습니다. 이 광복에서부터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을 거쳐서 또 대표적으로 이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다음에 장면 정부, 그다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정희 정권,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 정권이 끝나고 이후에 바로 뭐가 있게 됩니까? 바로 이제 전두환 정권 말에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해서 민주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까지 보통 여기 시대까지가 보통 뭐다? 현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게 없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통일 관련해서 나올 거 말고는 딱히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험에는 대체로는 노무현 정부, 보통은 좀 더 나가면 이명박 정부 정도까지 보통 나오게 되고요. 그 이상 정부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 시대를 뭐라고 한다? 현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근대와 현대를 합친 시기가 되겠고 요 시기까지 보통 몇 문제가 나오냐? 보통 7, 8문제 정도. 한마디로 35점에서 40점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게 시대사별로거든요. 그럼 이번에 뭘 보셔야 되냐? 분류사별로 봐야 됩니다. 어느 시에든지 간에 이 분류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사라는 건 뭐냐? 각 나라별, 왕조별, 왕들의 업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왕들 때 일어났던 정치적 사건들이 있겠죠.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나라들마다 제도가 다를 겁니다. 고구려의 행정제도가 조선과 같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 고구려의 행정조직, 그 다음에 조선의 행정조직, 고려의 행정조직 다 다를 테니까 그 나라별 제도사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등용 제도인 관직제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여러 기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게 바로 정치사입니다. 정치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3문제 정도 이상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올 때는 실제로 15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경제사인데요. 경제사는요, 우리가 전근대 시대하면 농업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토지제도가 중요해요. 그죠? 농업의 핵심은 땅이니까요. 그래서 토지제도가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수치제도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야지 나라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치제도라면 조세라는 게 뭐냐면 토지세입니다. 그 다음에 공납, 공물을 납부한다는 뜻이 되는데 공물이라는 건 뭐냐면 특산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전근대 시대에는 각 지역별로 나주하면 배, 그 다음 성주하면 참외, 대구하면 사과 이런 식으로 특산물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공물을 납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동원해서 성벽이나 저수지공사 같은 데 시키는 요역이라든지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군역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수치제도 하면 조세, 공납, 요 세 가지가 3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 그 시대마다 경제생활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도 있을 거고요. 수공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나라들과 이 교역하는 무역이 있겠죠. 이런 것들 경제생활에 대해서 경제사에서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사회사인데 사회사는 나라들마다 또 신분제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라고 하면 신분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귀족, 그 다음에 평민, 천민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조선시대로만 얘기해도요, 조선시대 최고 지배층은 귀족이 아니죠.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과 평민 사이에 있던 중인, 그 다음에 조선시대 평민은 양민이라고 합니다.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4신분제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시대마다 신분제도가 다릅니다. 신분제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제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법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제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민생안정책 같은 사회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시는 게 사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게 될 파트가 문화사인데, 왜냐면 여기가 암기하실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문화사 하면 종교와 사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대와 중세,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는요, 나라의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핵심 사상인 불교. 조선은 유교 국가거든요. 그럼 불교와 유교를 양대 산맥으로 해서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또 그 시대마다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을 등용해서 물시계인 자경로, 해시계인 앙부일구, 뭐 세계 최초의 로켓 타산인 신기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과학기술이 비단 조선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라 선덕여왕 때 첨성대라든지, 그래서 시대별로 또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나오는 서적이 있어요. 근데 서적이라고 하면 역사서, 지리서, 농서, 의서, 백과사전, 윤리의례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암기하실 게 많고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파트가 보다 문화사다라는 걸 아셔야 되게 됐고요. 그 다음 제가 암기할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뭐냐? 문화재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핵심 문화가 유교와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요, 고분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분, 무덤 양식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면 문화재가 뭐 있습니까? 부처님을 형상화했던 불상, 또 부처님과 상징되어 있는 탑, 그 다음 절도 있겠죠. 사찰이라고 하는. 그러면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니까 보통 불교 건축물보다는 유교 건축물, 뭐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시대에 예술이 있습니다. 문학, 그림, 서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별 문학작품이라든지 또 시대별 그림, 글씨, 음악 등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화사 하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다음 암기하실 내용이 한 9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 제가 정치사회 비중이 가장 높다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게 분석을 해보면요. 국가직, 지방직 실제로 5개년 그리고 3개년으로 나눠서 실제로 데이터를 도출해보면 경제사와 사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됩니다. 5점에서 10점. 그러니까 배점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한 문제를 내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1번, 2번 보기는 경제사인데 3번, 4번 보기는 사회사예요. 그런 통합형 문제를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문화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문제 정도. 적게 낼 때는 3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적게 낼 때는 3문제. 많게는 뭐 한 4-5문제 정도 되는데 평균이 20점, 4문제 정도 됩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합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이상은 꼭 출제가 되는데 정치사와 문화사를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제시문은 정치사인데 보기에는 문화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실제로 핵심은 정치사와 문화사입니다. 그래서 정치사와 문화사를 합치게 되면 실제로 85점에서 90점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 당연히 메인은 뭐가 되겠다? 정치사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공무원 한국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려야 될 게 어쨌든 이번 이제 강좌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강좌는요 내년 2023년 구급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되겠고 강의에서는 이제 8주 과정입니다. 매주 8강의를 촬영을 해서 2달 동안 어쨌든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60강에서 64강 안쪽으로 이번 파트는 전근대사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근대사 위주로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근대사가 몇 점 정도 나온다 그랬죠? 한 70점 정도. 그 다음에 65점에서 70점 정도가 출제가 된다 해서 전근대사 파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후에 이어서 바로 이제 근현대사 파트 또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60강에서 64강보다 좀 더 빨리 종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뒤이어서 근현대사 또한 빨리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최적화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법은 개념, 내용 당연히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PPT 같은 걸 많이 활용할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듭니다. 역사는요,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시각적인 게 이해 필요가 꼭 필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들, 실제로 우리 기본서보다도 더 많은 사진 자료나 도식화 자료 같은 걸 충분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역사라는 게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부터 첫 시간부터 그럴 거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화에 최적화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실제로 어쨌든 지도를 다 제작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시기가 상당히 수업 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도를 통해서 더 훨씬적으로 입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각 도식화돼서 도표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업 자료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시는 게 훨씬 유용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습입니다. 여러분, 예습보다 중요한 게요, 복습입니다. 예습은요, 인강으로 그냥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워낙 공무원 한국사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서가 막 1000페이지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역사적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인강을 잘 들으시는 게, 수업을 잘 들으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습입니다. 자, 복습할 때는요, 먼저 강의를 이제 들으신 다음에 해당 개념 내용을 반복해서 정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업 때 중요하다, 뭐 밑줄 치세요, 아니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별표 친 내용들을 위주로 그날 최대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복습을 하던 도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트는 반드시 그 파트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조선을 듣다가 위만조선 파트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파트만 다시 인강을 들으셔서 다시 개념을 확인하고 명확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이해에서 빠른 암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없냐?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이번에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른바 해당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물론 우리 에듀윌 기본서에 여러분의 개념 복습을 위해서 OX 문제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이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기본서에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좀 더 풀어보고 싶고 좀 더 개념을 확인해보고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복습 문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강의에 이제 업로드된 강좌 목록에 매주마다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매주 20문제씩, 즉 8강 기준으로 20문제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8주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총 전근대사 파트만 해서 160문제를 사지선다로 해서 제가 직접 제작하고 해설한 문제를 직접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매주 20문제.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복습을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본 개념 OX 특강입니다. 별도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OX 교환 역시 이 안에 매주마다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내가 첫 주에 8시간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까지 배웠다라면 그 파트 안에 있는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직접 모두 OX 문제를 만들어서 바로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철저한 복습용 강좌다. 별도로 기본 개념 OX 특강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문제랑 같이.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불안하신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2달 동안 전근대사 나가게 되면 뭐 가끔씩 타 학원에서는 좀 더 빨리 나가는데 불안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에듀윌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별도로 제가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공해드린 이 컨텐츠만 충분히 따라오시고 수업을 소화하신다면 충분히 이번 수업의 인강을 들으면서도 1회독이 아니라 2회독, 3회독한 효과가 날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텐츠, 물론 이것은 근현대사 파트가 들어가게 돼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철저히 여러분이 어떻게든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우리 에듀일과 함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후에 추후 강좌가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간단한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 이후에 이제 심화이론이 있는데 심화이론은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20강 때에서 한 28강에서 30강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찍으면 아마 한 달 만에 찍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7월, 8월에는 전근대사, 9월 달에는 아마 근현대사를 완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 이제 에듀일, 한국사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후에 정규강 커리큘럼이 한 11월에서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출 강의가 있고요. 국가직, 지방직, 5개년 문제 등을 필두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국가직, 지방직 이외에도 뭐 법원직, 그 다음에 이후에도 이전에 이제 서울시 같은 문제들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기출 파트랑 같이 합쳐져서 더 종합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단원별 핵심 출제 유형을 분석해서 출제 가능성 높은 주제를 분석해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듀일 그 단원별 기출 문제집 말고도 이외에도 역시 이 파트에서도 제가 직접 복습 문제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와 해설을 당연히 업로드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도 기출과 단원별 문제 파트에서도 충분히 300문제 이상 더 복습 문제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시험에 직전에 와서서 국가직과 지방직 대비 특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보통 동형 모의고사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에듀일의 정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쨌든 제작을 해서 3월과 그 다음에 4월, 5월, 왜냐면 4월에 보통 국가직 시험이 있고 6월에 지방직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동형 모의고사 특강 정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정규 커리큘럼이 되겠고, 그럼 이외에 또 다른 수업이 없냐? 있습니다. 특강을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한국사 기본개념 OX 특강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각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충분히 복습하시고 회독을 더욱 다질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OX 문제를 제공하고 풀이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필기노트 특강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건 반드시 수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9월 달에 필기노트가 새로 제가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정도에 아마 이제 우리 애들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촬영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전범위 필기노트 강의 특강입니다. 전근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심오한 개념 내용도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새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필기노트 제작할 때 제가 8종 교과서 모든 내용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시험에 적합하기 때문에 잘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필기노트 강의 특강 아마 40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바로 사료 특강입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 한국사가요,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 뭔지 아십니까? 사료입니다. 사료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2017년부터 경향이 바뀌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사료가 출제를 했었는데요. 올해 2022년에 있었던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분석해보면 특히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무려 16문제 이상이 사료가 출제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사료를 모르면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특강이 뒤에서 할 텐데 사이다 특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히 청량감을 드릴 거다.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바로 뭐다? 사료는 이것이 답이다. 그래서 8종 교과서 사료까지 모두 다 반영을 해서 무려 몇 개 정도가 진행될 거냐? 8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800개에서 1000개 사료 진행하는데 강좌 수가 엄청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강좌 수는 20강 이내로
20강 이내로 한 18강에서 20강 이내로 800개에서 1000개에 해당하는 사료를 모두 볼 겁니다. 보고서 다시 어떤 파트가 주로 출제가 된다. 이 파트는 별표다. 이 부분이 빈출 부분이다. 라는 걸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노트 특강 이후에 역시 사이다 특강 꼭 수강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특강이 있습니다. 아까 국가직 지방직 대비로 정규 동형 모의고사 특강이 있습니다. 자, 그 정규 커리큘럼 이외에 별도로 국가직 지방직 대비를 해서 또다시 동형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당연히 문제 중복되지 않고요. 제가 직접 실제로 데이터를 다 뽑습니다. 실제로 이 5개년, 3개년으로 나눠서 모든 한국사 단원별을 다 나눈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확률별로 다 종합합니다. 그래서 전근대사 파트에서 순위별로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지 순위별로 쭉 나누고요. 근현대사 파트도 순위별로 쭉 나눕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철저히 데이터에 분석해서 만드는 게 동형 모의고사 특강입니다. 그래서 각각 10회에서 15회 정도. 아마 10회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10회, 지방직 10회 진행을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회 마지막에 아마 이제 시험에 직접 들어가시기 전에 국가직이 보통 우리가 4월 보통 중순 정도 되죠. 지방직이 6월 중순 정도 되고 그 시험을 앞두고 한 2주, 3주 전쯤에 또다시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국가직 대비 파이널 80제 특강, 뭐 예를 들어서 지방직 대비 파이널 80제 특강, 이번에도 실제로 2022년 지방직 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확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해서 어쨌든 진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가 되냐? 자, 제가 아까 기본 개념 OX 특강에서 문제를 이제 제공해 드린다 그랬고요. 그다음 복수 문제 아까 전근대사에서 160문제, 자 근현대사까지 하게 되면 한 220문제 정도 이상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출 문제와 단원별 문제풀이 별도로 300문제 정도가 또다시 복수 문제로 제공이 될 겁니다. 물론 기본 문제보다 당연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난이도별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럼 이미 500문제가 넘죠.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로 제가 각각 10회분이라고 할지라도 20회분이라면 400문제가 됩니다. 이미 합쳐서 1000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아까 이 동형 모의고사 정규 특강에 들어가는 게 아마 또 5회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100문제. 그 다음에 이외에도 지방직, 국가직 파이널 대비 특강 80회 하시자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최소 아마 이 1년 정규 커리큘럼 안에 1200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OX 문제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커리큘럼만, 우리 에듀윌에서 제공해드리는 커리큘럼만 충분히 잘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2023년에 반드시 한국사가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당연히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께서도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어쨌든 이번까지 커리큘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려야 될 게 이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근현대사 연표 및 핵심 정리 특강. 이번에 2022년 지방직 대비로 제가 수업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나름 여러분에게 도움이 조금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근현대사 파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특강,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많은 니즈를 반영해가지고 수많은 특강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각 과정에 따라서 난이도별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 재시생분들도 있을 텐데 한국사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한국사는요, 한국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요. 최소 3회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본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큰 흐름을 파악하셔라. 대신 여러분에게 큰 흐름을 파악하고 뭔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복수 문제와 OX 특강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시작이 물론 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빨리 끓은 냄비는 빨리 식습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서 있었던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공직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 짧게는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하면 8개월에서 10개월에 걸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스도 중에는요, 무조건 초반에 빨리 뛰게 되면 나중에 스퍼트를 잃고 지치게 됩니다. 꾸준히
충분히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니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예습보다 중요한 건 무조건 복습입니다.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요. 당일 배운 내용은 웬만해서 당일날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실제로 이제 인강을 들으시고 수업을 들으시다가 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시간 했던 내용을 밑줄 친 내용 위주로만 읽어보는 것도 복습입니다. 무조건 이번 주에 한 거 달달달 다 외워야지 그게 아니라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요.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하게 되면 머릿속에 장기 기억력으로 남을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기본서와 본인의 필기가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인의 필기.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요. 직접 써보시는 게 머릿속에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한국사니까 기출문제 막 몇 번 몇 회도 풀어보고 그냥 주구장창 암기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출제의 바로미터다. 우리 에듀윌 기본서에요. 바로 확인 문제 같은 거에 보시면 각 해당 단원별로 기출문제 등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지만 대표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대신에 모든 기출문제만이 핵심은 아닙니다. 기출문제만을 통해서 맞을 수 있는 건 85점에서 90점까지.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80점까지 빨리 오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보다 기출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면 알 때까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듀윌의 질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요. 제 카카오톡 같은 거에 바로 질문이 달렸다고 메시지가 옵니다. 만약에 일정 기간 만약에 답변을 못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메시지가 옵니다. 빨리 달아라라고. 그만큼 우리 에듀윌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듀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네이버에 뭐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있긴 한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공지사항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작정 암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망합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암기에 선행해야 되는 건 뭐다? 이해입니다. 이해가 자연스러운 암기의 지름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죠. 한나라의 수도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경이라고 합니다. 경. 서울 경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 북경이라고 하죠. 일본의 수도 도쿄,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수도를 상징하는 말이 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는 서울의 서울역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경성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의 수도를 뭐라 한다?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한나라의 수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 하느냐?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가 있는 겁니다. 한나라의 수도를 보호하는 지역 뭐라 한다? 기. 그 다음 제가 한나라의 수도를 서울 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과 인천 간의 고속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서울과 부산 간을 연결하는 걸 경부선, 서울과 의주는 경의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나라의 수도가 서울 경차이기 때문에 중앙에 보관하는 창고를 경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수도에 있는 시장을 감독하는 부서를 경시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의 수도가 서울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서울에 흐르는 강이 뭐죠? 한강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한강을 뭐라 불렀냐? 서울 경자를 써서 경강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강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을 경강상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 경자 하나만을 말씀드렸는데 응용되는 게 참 많죠. 암기하시기 전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밑에 있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충청도. 왜 충청도냐?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는 많이 빈출되지는 않지만 가끔씩 지리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느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물어보는데 충주와 청주는 그럼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이름이 충청도니까. 이 충청도 지역을 한 글자로 뭐라고 불렀냐면 호라고 불렀어요. 호수 호자입니다.
이 지역에는 호수들이 많았다. 또는 여기 지역을 이 제천 을임지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호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뭐라 불렀냐? 충청도를 호라 불렀습니다. 그럼 충청도 밑에 뭐 있습니까? 전라도. 전라도로 그럼 뭘까요? 전주와 나주를 앞글자로 딴 겁니다. 전주와 나주가 대표되는 거죠. 그러면 전라도를 여러분 혹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지금도 호남이라고 부릅니다. 왜 호남이라고 불러요? 충청도를 호라 부르기 때문에 호지방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호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호남이라고 외우는 거라.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이 호라서 남쪽이니까 호남이구나 라는 거랑 완전히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와 충청도에 이른바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림이 경상도 출신도 있고요. 경기도와 충청도 출신도 있는데 이 경기도와 충청도 출신 뭐라 하는지 압니까?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무슨 학파예요? 기호학파. 경기의 기, 충청도의 호. 무슨 학파? 기호학파. 나중에 호랑 논쟁이라는 것도 배운 겁니다. 충청도 노론과 서울 노론 간의 논쟁을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호론이 뭐냐? 충청도 지역의 세력을 호론이라고 합니다. 왜? 충청도를 한 글자라고 호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라도 옆에 뭐 있냐? 경상도가 있습니다. 경상도는 당연히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라던 겁니다. 경주와 상주. 신라의 천년 수도가 경주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중요하겠죠. 근데 경상도를 뭐라고 하죠? 영남이라고 합니다. 왜 영남이라고 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산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바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산맥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 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관령, 추풍령, 미시령, 조령, 중령, 한계령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령자가 고개 령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경상도를 영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상도 뭐라 한다고요? 영남. 그러면 경기도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이 강원도거든요. 이거 왜 강원도일까요? 강릉과 원주를 따서 강원도입니다. 근데 강원도 얘기할 때 이 기상뉴스 같은 거 들으시면요. 이쪽 오른쪽 지방을 여러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동지방이라고 해요. 요 왼쪽 지방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서지방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기상뉴스 나오면 기상캐스터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영동지방에서는 눈이 내리겠고 영서지방에는 맑겠으며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영동의 기준이요. 바로 이 중부지방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고개가 있습니다. 대관령.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관령의 동쪽이라 해서 강릉 지역 같은 데를 영동. 그 다음 대관령의 서쪽에 있다 해서 경기도 같은 서울이나 아니면 원주 이런 데 뭐라는 거예요? 영서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한 글자 고개령자로 인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한국사는요. 무조건 암기하시기 전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용어는요. 99% 이상이 한자입니다. 그 자체에 다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인조 때 영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토지세를 원래 1결당 20도에서 4도로 내다가 4도에서 6도로 고정하는 법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4도에서 6도로 정했다. 영원히 정했다. 무슨 법? 영정법.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또 이외에도요.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요. 나라에서 만드는 임시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도감이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도감. 그러면 백성들의 구제를 위한 구제도감 또는 구제를 위한 또 구급도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전민변정도감, 찰리변이도감, 그 다음에 반전도감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막 도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도감이라는 표현이 뭐라 했습니까? 임시기구.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국사 공부할 때 뭐 식목도감, 전민변정도감, 반전도감, 찰리변이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나오면 아 이거 무슨 기구다? 임시기구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조건 암기하시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 이해가 먼저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용어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다양하고 충분한 시각적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그 다음에 한국사를 학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는요,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